자, 이제 시장론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시장론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항상 어느 영역이 됐든 한 문제쯤은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면 좀 무난하게 나오는 파트가 시장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유치한 얘기고 출제비도가 떨어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위 거래 당사자에게는 자, 물건을 사고 땅을 사고 대금을 받다 보니까 교환 작용의 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외에 사회적 역할로서 결국은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 지대이론 이런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떤 토지를 누가 이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다라고 해서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 이용 유형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짓겠다는 사람이 100만을 내고 농지로 쓰겠다는 사람이 50만 원 내겠다 그러면은 상가를 상가로 그 토지가 이용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부동산 활동 주체, 뭐 감정평가사, 기업 공인중개사, 또 매도인, 매수인 이런 사람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정도까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거의 밋밋한 부분 중에 하나의 출제비 정도 너무 떨어지고요. 자, 한편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해서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다른 제와 달리 이 부동산은 이 제어를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국지적 시장. 그래서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진주, 군산의 땅값도 같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집가가 오르는 모습,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고 불렀었죠. 그 외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 토지 옆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정의 외부 효과, 그 토지 옆에 나쁜 시설 들어오면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책론이라는 영역에서 공부할 주제가 되겠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에서 논의하게 되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론 파트에서는 이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서울의 집값 대단히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은 더 비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집값이 모두가 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기 청담동 쪽에 가면 되게 비싼 아파트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립 다세대 단지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다 집값이 싸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분화 현상,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증성,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부증성은 다른 재와 달리 이 토지라고 하는 재는 공급량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경제론 할 때 토지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부증성에 연계되고요.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운영이득 외에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소위 영속성에 관한 주제. 그리고 이제 개별성. 똑같은 물건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개념이 어떻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 즉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지금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되게 되면 가격이 결정되게 될 테고 부동산 활동 주체에 대해서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거래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콜라는 광명시 한동에서 사든 안양시 비산동에서 사든 다 똑같이 가격이 그대로 오픈이 되고 똑같은 물건이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광명에 있는 땅하고 비산동에 있는 땅을 다 똑같은 물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바로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정보 습득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뒤에서 논의했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정책론 할 때도 논의했지만 미리 하나 알고 가실 거. 자, 어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고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지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품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개별성이라고 하는, 똑같은 물건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고가성에서 파생되는 주제인데 부동산 시장,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건설 업체만 공급할 수 있다. 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4천만, 5천만이 생각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도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수요자도 제한적이다. 5억, 10억짜리 아파트를 개나 소나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구에만 맡겨두게 되면 어떤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근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몇몇 건설 업체에서 아파트 가격을 지들 멋대로 올리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론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도 더디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번 보시면 상식적인 이슈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별 큰 쓸모가 없는 것이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가. 자, 하나 더. 자, 경제적 특성으로서 토지라고 하는 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공급자, 소비자의 진출입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자,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사이에 수요 공급의 어떤 자유로운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퉁쳐서 7년 동안 두 문제가 한 문제 구성이 됐는데 23회, 24회 요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뜨더라도 거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특징 자체가 답이 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 파트.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던져주는 그런 주제고요. 자, 오히려 뒤에서 나중에 정책론이랑 같이 개념 같이 기억할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 소유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똑같은 물건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고가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이게 이제 개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이 주거권리, 주택시장 이야기와 주택시장 이야기가 23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8회 때 나왔던 주제가 주거
분리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개 다 묶어서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많은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고 간단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 분리라고 하는 주제부터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교는 공부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표현 중에 직주 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주 분리는요, 직장하고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심지의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 지을 만한 가치가 없다. 상가 이런 걸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직주 분리라고 부르고요. 주거 분리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것,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형편되는 사람끼리 같이 뭉치는 현상을 가리켜서 주거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 좋은 사람들은 형편 좋은 사람끼리 뭉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끼리 뭉쳐서 살게 되는 현상.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자, 재산이 만약에 3억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3억에 맞춰서 그 집에 모여서 살게 될 것이고,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10억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편되는 사람,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 주거지, 자신이 살게 되는 그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고소득층 주택 밀집 지역이 있을 테고, 저소득층 주택 밀집 지역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나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경계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동네에요? 자, 저쪽 보니까 3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안 된 지역이에요. 대단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그 전에 그 옆에는 지금 3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재건축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3년 된 아파트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밀집해 살 것이고, 30년 된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맞닿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된 신규 아파트 단지는요, 놀이터도 훨씬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벤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놀이터 이런 것도 모래사장밖에 없어. 낡은 아파트는 모래사장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트라고 하는 것도 이쪽은 좀 큰 슈퍼가, 아주 큰 슈퍼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싼 큰 슈퍼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구멍가게 한두 개가 깔려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고소득층에 가까운 지역이 더 유리할 것이냐, 고소득층에 먼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 입장에서는 소위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마트도 가깝고 아이들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그 깔끔한 놀이터 가서 뭐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세팅이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애들 놀 수 있게 기왕이면은 가까운 쪽에 입지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그래서 이 저소득층 주택 지구 중에서 고소득층 주택에 인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할증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왜? 이게 더 유리하니까. 마트도 가깝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단돈 100만 원으로 더 높게 거래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얘기죠.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편
고소득층 주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소득층 주택에 인접한 지역하고, 자,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를 해보니, 자, 이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겁나 못 사는 것들이 자꾸 이쪽을 앞에서 뺀질뺀질하고 놀러 다니고, 좀 불편해, 낯설고, 이 동네 사람 아니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에 밀접한 인근에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할인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요게 이제 28회 때는 어떤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소득에 따라 주거지가 분리가 되는 현상, 주거분리. 그리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요 정도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저런 거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저소득층 애들하고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뭐냐면은, 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있고 아주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가 하나가 있었어. 얘도 여기로 가고 얘도 다 같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그 형편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우 진짜 없는 집 애들하고 같이 섞여 안 돼 해서 막 교육청 앞에 데모를 합니다. 수준 맞게 애들을 배정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신문에 막 보도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이름까지 비슷하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는데 나와요. 왜?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 새끼들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기를 이지랄 떠나. 근데 이제 수도권 값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 당시에 3억 5천 4억, 그게 벌써 한 5, 6년 된 사건인데, 수도권에 3억 5천 4억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무슨 4억 정도의 아파트 갖고 잘난 척으로 돈 지르려고 지랄이야. 해도 너무나 양아치 새끼들.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이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봤잖아요. 진짜 4억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싸다고. 근데 무슨 돈 지랄을 해. 그렇게 욕하는 새끼들도 그렇고 또 궁금해서 찾아본 저도 그렇고 수준들이 다 놀고들 있는지. 근데 이 사건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뭐냐면은 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 학교를 같이 쓰다가 의 없는 것들하고 같이 다니기 싫다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애들한테 같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섞이게 할 수 없다라고 데모를 해가지고 이 애들을 다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한 거야. 그 얘들만 갔어. 그래서 3년에 다시 데모합니다. 아줌마들이. 같은 이웃 사촌끼리 같이 모여서 같은 학교를 다니지 왜 분리를 하느냐. 애들 멀리 나다니기 힘들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반에 30명이면 못 사는 집 애들이 10명이었어. 그러면 잘 사는 집 애들은 20등부터 시작했어. 엄마 아빠가 케어를 못 해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 이 성적이 30등부터 21등까지 깔아준다고. 그러면 형편되는 집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20등부터 시작한다고. 20등, 19등, 18등. 근데 얘들 10명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어떻게? 다시 30등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또 데모를 해. 이웃 사촌끼리 같이 살아야지. 그럼 벨놈짓기 저도 또라이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동네에 대해서. 아파트 값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얘도 그 동네 같은데? 또 검색해봐. 맞네. 순생양아치들. 자, 이게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할증과 할인. 고소득은 할인, 저소득층은 다 할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 요구로 보는 거야.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겁나 짜증나. 내가 있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양반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직장이 있으니까 나도 일해.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를 하시는,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나름 스케줄이 바빠.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옆집 못 사는 동네 아저씨, 백수 아저씨가 와서 소주병 까고 있어. 엄청 불편한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게 부의 외부 효과. 거꾸로 아까 저소득층 주택 입장에서는 가까운 마트, 좀 큰 마트 또는 놀이시설,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이걸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린다. 그래서 저소득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하나. 23회 30회 때 나왔던 주제가 주택시장의 여과. 자, 요거는 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 형편에 따라서 다 주거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 집값이 1억 정도 되는 동네가 있고 집값이 10억 정도 되는 동네가 있다. 고소득층이 밀집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라고 전제를 깝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의 여과라고,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의 정의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형편이 좀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고소득층 주택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현상, 이걸 하향 여과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고소득층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의 저소득층 주택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돼. 형편이 어려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이사 가면 어떻다? 상향 여과.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거꾸로 돼버리니까. 다시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아파트 단지 보니까 어떤 집구석에서 이사를 가는데 20톤짜리 트럭 2대 동원하고 있다. 그럼 그거 뭐가 된다? 상향 여과. 5톤짜리 트럭 하나 들고 이삿짐 들고 가면 하향 여과.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건 텍스트를 읽어가시면 오히려 꼬여버려요. 고소득층 쪽으로 이사 가니까 상향 여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아니,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하향 여과,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어떻다? 상향 여과.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지금 요거 볼까요? 자,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대해서 고소득층 주택이 사용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이렇게 합니다. 왜 이사 가요? 망해서가 아니야. 망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낡은 지역이 다 쓸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이사 가는 현상. 그래서 주택의 여과 시장, 주택의 여과 이론이라는 것은 다 잘 돼서 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안 돼서,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돼서 가는 거야. 고소득층 이 분이 기존의 주택, 좋은 주택, 비싼 주택에서 10년 살았어. 근데 이번에 그 달동네 싹 쓸어버리고 공원 꾸미고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을 한다고 거기로 이사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저소득층 이분들이 소득 증대가 됩니다. 형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낡은 주택을 버리고 그걸 팔아버리고 조금 더 낡긴 했지만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를 따로 암기를 안 하고 용어만 보면 상향여가 위쪽으로 이사 가니까 저소득층이 이사 가나? 하향여가 아래쪽으로 이사 가니까 고소득층이 이사 가나?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어떻다? 하향여가. 그래서 이 주택의 여과 과정에서 작년 시험 지문에 그런 게 하나 떠요. 공가라고, 빈집. 빈집은 당연히 주택의 여과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빈집이 없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은 이 주제를 갖고 구성을 했어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 계속되게 되면 자, 주택의 질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왜? 형편이 어려운 분은 소득이 증대해서 좀 약간 낡았긴 낡았지만 기존 주택보다 좋은 주택으로 이사가고 형편이 좋았던 부분은
옛날에 그 낡았던 동네를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해서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양원 모습,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30회 때 포인트. 그러나 이게 나왔으니까 더더욱 중요한 게 계속 그동안의 문제는 하향여과, 누가 이사 가느냐. 저소득층, 상향여과, 누가 이사 가느냐.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 한다? 상향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분리,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더 주제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요게 아마 30회 때 안 나온 것 같아, 느낌상. 지금 제가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안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해가 특이한 해야. 얘는 거의 5년에 4번꼴로 출제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상식이고 뭐고 다 버리셔야 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약속의 문제예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거래 정보라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 정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요, 제가 봤던 모습은 제일 간단한 게 돈 주고 정보로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정보 사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돈 많은 분들은 고위 관료급하고 연계가 되는 거야. 현금 2천만 원, 3천만 원 봉투에 싸서 가. 그래서 어디로 이번에 투자를 할까요? 그러면 걔들이 미리 알아. 요즘에 이제 시끄러운 게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방위 분담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전에 봤던 사건은, 평택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보도도 되기 전에 이미 6개월, 8개월 전에 평택 위치를 다 알아. 돈 주고 정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몇천만 원, 그 당시 2천인가 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보를 사. 그리고 자기 돈 자산은 뭐 100억, 200을 운용을 해서 뭐 평택 가서 미리 땅 다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개념을 이제 끌고 나오게 되는데,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경우의 수가 3개입니다. 이런 게 현실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얼마나 잘 반영이 돼 있는가, 경우의 수를 3개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를 가지고 볼까요? 과거라는 개념이 있죠. 현재라는 개념이 있죠. 미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정보가 있을 테고, 현재 바로 공표된 정보가 있을 테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특징. 이건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현실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공표된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모두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데이터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상 속의 시장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투자자도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처음은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반영돼 있으면 강성이고 두 개만 반영돼 있으면 준강성이고 하나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런 게 실제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라고 하는 것과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굳이 정보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어떤 초과 이득을 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기본적 분석의 개념을 잡아야 돼. 기본적 분석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를 뭐하러 분석하냐고 이걸 갖고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편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혹시 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술 분석이라고 해서 자, 주가의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치 투자라고 해서 가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이미 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하나만한 짓거리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나라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게 실제와 뭐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우의 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 가지 형태의 시장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과거의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과거의 데이터는 분석이니까. 한편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부동산 가격에 이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더 이상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투자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자, 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미래,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정보 자체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뭐 이걸 가지고 지구장창 냅니다. 한편은 뭐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의 가격에 현재까지 정보가 모두 반영된 시장해서 틀리게 뽑기도 하고 그냥 이 안에서 맴맴 돌아 계속 한 얘기를 이걸로 연기하고 저렇게 연기하고 그냥 계속 돌려요. 자, 일단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저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더럽게 짜증나서 할당 효율이 뭐예요? 할당 효율.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아주 효율적인 시장.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 얘는요,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랑 같은 얘기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기부에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자원의 배분, 할당이 잘 이루어지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할당 효율적 시장, 혹은 강성 효율적 시장, 혹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초과 이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죄송합니다. 중간을 보지 마시고 그냥 완전 경쟁시장 또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교는 이게 개떡 같은 게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번역문이 되니까 이게 뭐라고 시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걸 이야기 편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능력이 있어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 시험은 이따구로 출제되니까. 번역문 그대로. 그래서 다시 갑시다. 완전 경쟁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바로 자원의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이제 결론, 마지막 출제 포인트예요. 현실의 시장엔 불완전 경쟁시장,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시장, 뒤로 외웁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일단 외우고 봐야 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닙니다. 앞에서 완전 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가 됐었어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닙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제 요건이 깔려있죠.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한 비용, 즉 정부 비용과 초과 이익이 똑같다면 완전 경쟁시장, 소위 할당 효율적 시장과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만약에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1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9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치 완전 경쟁시장 혹은 강성 효율적 시장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 그냥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 파트 자체가 그냥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위한 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용어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갑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그리고 공표되지 않은 미래 데이터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얘는 나중에 완전 경쟁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정보를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짬뽕해서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부릅니다. 이런 약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한편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의 배분, 할당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원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1,000만 원,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초과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정을 생략하시고 일단 우리가 퉁쳐서 자꾸 가는 훈련 하셔야 돼. 이게 공부가 웬만큼 숙달되기 전까지는요, 주어수로 답을 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만 공부가 되면 사람이 저도 그런 것 같지만 약간 교만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뒤집니다. 실제 여기에 일반 부동산 학개론 교재는 이 외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막 던져놔요.
제가 궁금해요. 왜 그걸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이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올까봐? 아니에요. 그냥 문하는 거.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15년, 20년간 한 번도 안 냈던 게 분명히 1년에 두세 문제 나와요.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 공부가 훨씬 쉬워져요. 기본만 가지고 가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계속 다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정부 시장론 중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까지 보셨고, 정보가치 계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대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